회사 코스맥스의 전용석 변호사님께서 나고야 의정서 지적재산권 문제 및 MAT 작성 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스맥스에서 준법 경영실을 맡고 있는 전용석 상무라고 합니다. 저희 나고야 의정서 관련한 굉장히 오래된 주제이기도 하고, 또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청자로 오신 분들은 보면 뭐 콜마에서도 오시고 아모레에서도 오시고 일반 기업체에서도 많이 오셔서 저희가 이제 특히 회사에서 이 나고야 의정서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이 나중에 도움이 될지에 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들을 준비했고요. 사실 이제 첫 주제는 그래서 나고야 의정서 관련한 특허 소송이나 출원 문제이긴 한데, 이 주제는 사실 지금까지 좀 반복되어 온 주제이긴 합니다. 방금 전까지 쭉 특히 특허청에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특허법인 정진에서도 말씀 주셨던 내용들과 반복되었던 주제들이어서 반복되지 않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따가 말씀드릴 주제는 저희가 그러면 예를 들어 나고야 의정서에서 핏과 맷을 맺을 텐데, 그럼 그것들의 계약서를 어떻게 체결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계약서 체결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내용인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나누냐 하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구분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나고야 의정서에 관한 이야기는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는 자원 제공자, 제공국도 물론 있지만 결국은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문제니까요. 제공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볼 거냐? 결국은 이용자가 기업일 거잖아요. 그러면 이용자들은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를 등록받는 것에 매우 익숙한 기업들일 테니까,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지적권을 등록하려고 할 테고, 자원에 관해서 예를 들면 뭐 팔각해양에 관한 원료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백신을 만들거나 치료제를 만든다고 하면 그걸 이용한 특허들을 등록을 하려고 할 테고요. 뭐 저희 워낙 그건 유명한 스토리니까 따로 설명드리진 않을 테고, 그게 아니면 제공자하고 이용자가 아니면 주로 그 제품을 이용해서 개발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누구나 개발하는 사람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특허권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개발은 하지 않았지만 그 기술을 이용해야 되는 자들, 아니면 그 제품을 유통해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 제3자죠. 이용자와 제공자 이외의 제3자들은 이 나고야 의정서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은 사실 주로 포함이 되는 건 큰 기업들은 이용자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특허의 출원에 익숙하시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에이전트, 그러니까 원료를 유통하거나 뭐 이런 유통 쪽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결국은 유통의 관점, 제3자의 관점에서 그럼 이 나고야 의정서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를 가지고 고민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출처공개 논의 개요는 지금까지 워낙 말씀을 많이 주셨으니까, 결국은 유전자 특허 출원할 때 유전자원의 출처를 공개해라. 그리고 이들이 유전자를 이용할 때 픽을 제대로, 그러니까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이 원료를 이용하는 거냐라는 거죠. 픽을 제대로 맺었냐, 아니면 이 원료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거나 이 원료를 전전 유통하거나 이 제품에 사용해가지고 결국은 원료 자체를 사용하는 목적도 있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그걸 이용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 거잖아요. 그게 제약이 됐던 아니면 화장품이 되었던.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 특허 출원을 할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에 관한 논의가 이제 출처 공개에 관한 논의일 테고요. 이거 아까 찬성과 반대쪽 이야기는 표로 굉장히 설명을 잘해 주셨던데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그래서 24년도에 세계 지적재산기구 외교회의를 통해서 이게 일종의 초안 내지는 확정안 와이포에서의 안이 결정이 될 테고, 그럼 각 국에서 입법 단계로서
각국의 제도화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첫 시간 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와이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각국의 특허법 내지는 각국의 이 유전자원법이 변경이 될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내년에 와이포의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아까 뭐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간략히 다시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유전자원 이용할 때 제공국 오리진을 밝히거나 아니면 소스 출처를 밝히거나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정당한 이용이 있다면 그 픽에 관해서도 픽의 증거를 제출하거나 맷까지 있다면 맷의 증거를 제출하거나 이런 것들을 특허 출원할 때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뭐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알려지지 않았다는 선언 예를 들면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어떠냐면 저희 그 코스맥스는 이제 화장품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오 쪽에서 그러니까 건기식이나 아니면 제약 쪽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남성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코스맥스가 어떤 회사인지.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화장품 많이 쓰시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주로 이제 원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보면 그 원료사가 직접 제조를 하는 것보다 에이전트를 통해서 전전 유통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중국에서 어떤 회사가 뭐 팔각해에 관한 원료를 가지고 그걸 가공을 해서 프로토타입으로 만들면 그걸 화장품에 쓸 수 있게 뭐 조금 더 추가 가공해서 그걸 유통한다든지 아니면 그 원료 자체를 가져와서 저희 쪽에게 전달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 전전 유통이 될 텐데 그런 경우에 그러면 이런 그 제3자들은 이 특허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뭐 픽이나 맷을 어떻게 맺을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들까지 다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발명자 입장에서만 보면, 그러니까 이용자, 그 원료의 이용자 입장에서만 보면 일단 뭐 특허에 관해서는 그 기존에 있었던 특허들, 예를 들면 지금 출원하고 있는 특허들, 내년에 2024년도에 하려고 하는 그 외교회의 이전에 출원했던 특허들은 소급할 거냐 이런 내용들, 그건 소급이 안 된다는 취지이고요. 지금 사실은 지금 저희의 경우에도 특허 출원을 할 때 아까 그 표에서도 보셨겠지만 각국별로 요구하는 바들이 있어서 저희도 원료의 출처나 이런 것들은 다 기재해서 출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기재는 하고 있지만 이제 이런 가이드들이 좀 더 구체화되면 좀 더 스페시픽하게 이렇게 앞으로는 업무가 진행이 될 거고 아마 프로세스로 셋업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출원이 안 되면 그래서 기재에 관해서 보통 각국에서 어디서 이 출처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거는 출원 단계에서는 제출하지 않으면 부등록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것 때문에 출원을 하거나 등록을 안 시켜주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아니고 다만 이제 뭐 공개 관련해서 사기적 의도가 있다면 무효나 취소 또는 실시불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그 브로드한 이야기로 지금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려져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향후에 만약에 우리가 저희 회사 특허는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서울대에서 하는 것 중에 오미자 종자에 관한 특허가 있거든요. 이게 피부 미백 개선용 화장품 조성물에 쓰기도 하고 오미자 종자를 추출해가지고 아니면 이게 그 제약의 원료로 쓰기도 하는데 약품의 원료로 쓰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것에 관한 특허를 출원할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오미자 종자의 출처에 관해서는 그게 중국이라면 그 소스를 밝히고 원산지를 밝히고 그리고 어떻게 이 원료에 접근했는지에 관한 정당한 접근인지에 관한 픽이나 아니면 맷이 있었다면 맷 이런 걸 제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특허를 출원할 때 소스가 이 특허에 관해서 이 원료에 관해서 이용에 관한 정당한 허락을 받았는지 또 그 출처를 밝혀라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앞으로 특허에 관해서도 그렇고 지식재산권에 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픽이나 맷을 맺을 때에도 이런 그 전체적으로 보면 회사들이든지 뭐 이 자원 제공국이든지 특허를 출원하려고 할 텐데 그래야 20년간 독점 백탁권을 받을 거잖아요. 그 누구도 해당 특허를 침해할 수 없을 테고 그걸 받으려고 할 텐데 그러면 그런 걸 받은 제품 또는 받으려고 할 때 계약서를 어떻게 체결할 거냐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일반 회사들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원료 이 특허에 관해서는 보통은 이제 특허 소진 이론이라 그래서 특허 로열티를 한 번 주면 특허에 관해서 그 이웃단에서 그 특허를 이용하는 자들, 그 원료를 이용하는 자들에 관해서는 로열티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은. 그런데 이 나고야 의정서는 매우 고약하게도 그렇게 이해되지는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웃단에서 모두 예를 들면 제3자에게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3자라 함은 그러니까 그 원료에 관해서 원료를 가공한 자, 원료에 관해서 가공한 자, 그러니까 제공자와 이용자의 제3자인 저희 같은 화장품 회사들, 화장품 제조사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브랜드 회사들에게까지는 전적 양도를 금지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라면 두 번째 모델처럼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프리페이드업이라고 해서 가장 바람직하게는 사실은 처음 이 원료를 제조한 원료 제조사가 픽과 맷을 맺고 이 이후의 단계에서는 모두가 사용권을 허락을 받는 거죠. 야, 내가 그 계약했으니까 유통을 하는 에이전트든 간에 아니면 이 ODM사인 뭐 콜마 코스맥스 같은 이 ODM사들 내지는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로레알이나 이런 브랜드 회사들 이 이웃단에는 자유롭게 써. 이게 플리페이드업 방식일 테고요. 일반 이건 특허 로열티의 용어입니다. 용어인데 이 뒤에 있는 사람들 면책되는 거죠.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을 테지만 아마 이거는 제공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데 원료 제공자 입장에서는 우리 그 핸드폰도 그렇잖아요. 핸드폰에서 칩셋에 들어가는 무슨 그 아이디어 하나를 개발했다고 하면 로열티를 누구한테 받을 거냐? 최종적으로 프로덕트를 생산하는 삼성전자한테 받겠죠. 그 칩셋을 만들고 있는 뭐 조그만 반도체 회사라든지 뭐 칩셋 개발자라든지 그런 회사들한테 안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최종 이 로열티는 최종 브랜드 회사한테 받을 거고 그런데 이제 이 그 유전 물질과 관련한 것들은 사실은 그런 형태가 아니고 각각의 그 단계에서 모두에게 로열티를 받거나 모두에게 사실은 제3자에게 양도 금지한다는 그 이상한 이유로 이렇게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아마도 각각의 픽과 맷을 맺으려고 할 테고 결국은 최종 타겟은 사실은 가장 로열티를 많이 내야 되는 브랜드 회사가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테고요. 이게 우리나라 산업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코스맥스에서 내부적으로 조사해 보면 원료 자원의 한 7-80%가 수입이거든요. 주로 중국 이 중에서 한 또 절반 이상이 또 중국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생물 자원이 무게화가 가능합니다. 이제 무게화가 가능한다는 건 크게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로열티가 계속 아까 보여드렸지만 각 단계별로 뭐 원료사, 에이전트, ODM 회사 단계별로 그 로열티가 붙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원료 가격이 당연히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그 생산 단가가 상승할 테고요. 특히 뭐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는 팔러스가 있다면 뭐 중국처럼 뭐 10%까지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팔러스가 있다면 더더욱 그럴 테고 그 다음에 또 뭐 몇 년 전에도 보셨겠지만 수입을 지연하거나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한국에는 안 팔겠다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넘어가는 것들은 뭐 좀 더 그 디테일한 픽과 맷이 필요하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생물 자원 접근 자체를 제한하거나 뭐 수출 규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테니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사실 화장품 회사나 이런 회사들한테는 큰 위기이긴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뭐 이렇게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뭐 맘만 먹으면 가능하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화장품 회사나 이런 저희도 그렇지만 주로 원료를 구매하는 대상이 원료를 직접 제조하는 큰 회사, 예를 들면 바스프나 뭐 이런 큰 회사가 아니고 그 에이전트들, 그러니까 원료를 유통하시는 분들에게 화장품 회사들이 원료 구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영세하기 때문에 이 원료의 소스가 어딘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원료를 가져온다, 원료를 가져온다고 하면 그 말레이시아 내에서도 그 에이전트, 그 원료들을 수집하는 에이전트가 있을 거고요. 또 그걸 한국으로 넘어오면 한국에서도 그 원료들을 수집하는 에이전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 단계를 거쳐서 중간쯤 있는 사람은 도대체 이 원료의 소스가 어딘지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 생물 자원의 출처 파악이 굉장히 곤란하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익 공유의 방식으로 보면 뭐 금전적인 부분이 돈으로 내라. 뭐 예를 들면 매출액의 5%. 아까 그 잠깐 설명 주셨지만 매출액의 1%부터 뭐 5%까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금전적으로 돈을 내라 이런 방식도 있을 테고 아니면 특허권의 50% 특허권을 공유하자 이런 방식도 현재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인즉슨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특허를 개발하는 자들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특허를 개발하는 뭐 코스맥스나 예를 들면 큰 회사들에게는 당연히 도움이 되는 방식이겠죠. 이게 저희는 특별히 돈을 줄 필요 없이 특허 지분의 50%를 주면 되니까. 근데 그거 말고 그 이웃단에 있는 회사들, 이 원료를 이용해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람들은 또 이것과 별개로 로열티를 내야 될 테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은 이런 그 비금전적 방식이 딱히 유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게 사실 이해관계자가 복잡 다단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이런 배경 지식 하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할 거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공자의 관점과 이용자의 관점과 그리고 제3자의 관점. 이용자라 하면 주로 개발한 그 개발 회사가 되겠죠. 그 원료에 관해서. 그리고 제3자의 관점이 있을 텐데 지금 주로 사실은 이 계약서 체결에 관한 내용들은 이용자의 관점, 주로 이 원료를 이용해서 특허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그 원료를 이용해서 제품을 최종 프로덕트를 개발하거나 이런 회사들의 관점입니다. 생각해보면 제공국에 있는 무슨 농장 뭐 이런 분들이 해당 원료를 이용해서 어떤 특허를 출원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하기 힘들거든요. 이 원료의 사용 방법을 알고 있으면 본인들이 그 회사를 만들겠죠. 그러니까 그러긴 힘들 테고 주로 이제 큰 회사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 제품에게 사용할지에 관한 특허나 뭐 지식재산권을 신청을 할 텐데 그러면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사실은 여기 보면 이게 우리나라 샘플이긴 한데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하게 이것과 매우 유사하게 되어 있을 텐데 결국은 맺을 때 그러면 이거를 금전적인 이익 공유를 할 거냐 비금전적 이익 공유를 할 거냐 이렇게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비금전적 이익 공유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그 관점은 개발자 관점입니다. 개발하는 회사 관점에서는 이게 유리한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제3자 추후 이용에 관한 조건이 있는데 이거는 제3자에게 전전 양도가 가능하게 할 거냐라는 이슈인데 당연히 안 들어주겠죠. 상대방 그 제공국에서는 이거는 아마 전전 양도가 안 되도록 너희만 이용해 이렇게 자를 겁니다. 좀 이따 계약서의 샘플도 보여드릴 텐데 그 계약서의 샘플에도 아마도 상대방 제공국은 그렇게 주장할 것이고 이용자 관점에서는 최대한 제3자에게 전전 양도 되도록 체결하셔야 된다.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준거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요. 이해하실 테고. 그리고 주로 보면 이제 약간 좀 글씨가 작으니까 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결국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이용자 관점에서 주로 특히 큰 회사 관점에서 주로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송합니다. 결국은 큰 회사 입장에서는 그 제공국하고 제공자하고
특허를 공동으로 출원하자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그 비금전적 이익 공유 방식에 제가 체크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결국은 서로 상호간에 계약서 체결할 때, 야, 너희 혼자 하지 말고, 코스맥스 혼자 하지 말고, 예를 들면 GSK 혼자 하지 말고, 특허를 우리 농장 내지는 우리 그 제공자들과 공동으로 출원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특허를 보통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백그라운드 IP하고 포어그라운드 IP로 나누는데, 결국은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이 그 계약서 체결 이전에 출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과 관련해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허들은 foreground IP라고 해서 기보유 지재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건 당연히 우리 거야. 미리 너희랑 이런 계약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뜻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팔각해양이든지 이걸 이용해 가지고 앞으로 제품 개발을 할 텐데 그러면 그것에 관해서 그 지재권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foreground IP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개발하는 이 제품에 관해서는 내가 너희와 로열티를 같이 공유하겠다. 그 특허 지분을 반반씩 공유하겠다. 이건 내가 오케이. 그건 내가 인정할게. 근데 그러면 추가로 계속 개발될 거잖아요. 제품이 하나로 개발되는 게 아니고 이 원료를 써서 예를 들면 제약도 하고 화장품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거 다 줄 거냐?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그 밑에 있는 예를 들면 파생 특허 우리가 얘기하는 foreground IP 중에서 지금 이 제품 말고 앞으로 계속 개발할 특허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주지 않는 방향으로 차단해야 된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제품에 관해서 지금 쓰고 있는 이 원료 그 목적에 관해서만 특허권을 공유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서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해 보시면 특허권에 관해서 좀 이해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특허권은 특허권자들끼리 각자 실시가 가능하거든요. 자유롭게 각자 실시할 수 있습니다. 1%를 가지고 있거나 99% 가지고 있거나 상관없이. 그러면 이용자인 나는 그러니까 내가 특허를 개발한 나는 50대 50으로 가지고 있더라도 이 특허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기 실시거든요. 제가 특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이 제공자들은 무슨 이익을 얻냐? 만약에 코스맥스는 특허 로열티를 안 내지만 저희 제품을 받아다가 판매하는 아모레퍼시픽 아니면 LG생활건강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로열티 내야 됩니다. 누구한테? 저희는 사실은 그렇게 하면 그 특허에 관해서는 소진이 된다 하더라도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전전량도 안 되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그 제공국한테는 50%를 가지고 있는 그 제공국한테는 이 특허권에 기해서 로열티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핏과 맷이 없더라도 심지어 핏과 맷이 없더라도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특허권자니까 제공자인 나도 특허권자니까 이걸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제3자 나한테 핏과 맷도 안 맺은 제3자는 핏과 맷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나한테 로열티를 내야 되겠지만 그거 말고 이 특허권에 의해서도 특허 침해로 우리가 소송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로열티를 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계약서를 체결할 때 굉장히 좀 유심하게 봐야 되고 우리 쪽에서 회사에 있는 법무팀이나 이런 쪽에 꼭 의뢰를 해서 계약서 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가이드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 내용들은 이제 제공자하고 그 이용자가 동시에 특허를 출원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특허 출원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생각보다 출원 비용 많거든요. 국내에서 하면 출원할 때 예를 들면 한 300만 원 이상 들고요. 한 500만 원 들고 미국에선 10,000불 이렇거든요. 보통 내면. 그러면 그 많은 특허 출원 비용 또 유지 비용, 관리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보통은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게 정부랑 할 때도 보면 비슷한데 이용자가 냅니다. 보통. 그래서 그런 조항들이 계약서에 다 보통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자가 내도록. 제공국은 야 내가 그 원료까지 제공하는데 로열티 특허 출원 비용까지 내야 돼 이렇게 나올 게 자명해서 아마도 이 비용은 모두
제공자인 회사가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협상을 할 때 레버리지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비용은 내가 내줄게. 그 대신 뭐 예를 들면 제3자에게 전전양도 하도록 해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있는 게 이게 상업화 조항, 이것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말씀드린 대로 파생된 제품, 아까 처음에 개발하던 그 제품 말고 이 제품으로부터 파생된 상업화를 승인하느냐 마느냐에 관한 내용인데 이런 조항들은 반드시 넣는 것이 제공국 이용자 입장에서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조항들은 아마 표준 셋이 있을 겁니다. 지금 생물자원관에도 표준 셋이 있을 테고 이 표준 셋을 보시고 법무팀의 가이드를 받으셔가지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유념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조항들 없으면 나중 가가지고 제공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할 때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로열티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로열티율도 중요하지만 로열티율의 모수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엔드 프로덕인 화장품 제품을 가지고 로열티율을 책정할 거냐 아니면 그 원료의 몇 프로를 할 거냐라고 하면 굉장히 크잖아요. 이 차이가. 최종의 화장품보다는 그 원료 베이스로 해서 원료의 몇 프로로 정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제공자 너희들은 사실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주는 건 원료 매출이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원료 매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료 매출의 몇 프로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들도 같이 법무팀에게 협의를 하시면 아마 충분히 가이드를 해주실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제3자 이전에 관해서도 뭐 제공국에서는 당연히 제3자 이전할 수 없다 이렇게 맷을 맺자고 하겠지만 최대한 어쨌거나 이거는 막아야 된다. 이거는 최대한 물론 뭐 막을 수 있다고 막을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 사람들 권리니까. 그런데 이렇게 쓱 하나 껴넣으면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쓱 하나 껴넣으면 훨씬 더 유리해진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있는데 이제 주요 쟁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주요 쟁점 위주로 보면 픽이나 맷에서는 이런 조항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정도 드리고 질문은 이따가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뭐 혹시 필요한 질문을 받나요? 이따가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질적인 그 기업들이 그 MAT를 체결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 다음은 제가 디지털 연기서열 정보 이익공유 국제논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이오안전정보센터의 신병철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디지털 서열 정보 이익공유 국제논의 동향인데 아마 디지털 서열 정보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좀 있을 테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DSI라는 것이 지금 생물다양성 협약과 나고야 의정사에서 가장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전자원을 이익공유는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나고야 의정서에서 이제 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정서로 이제 이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최근에는 유전자원이 아닌 DSI, 그러니까에 대해서도 이제 이익 공유를 해야 된다 이런 국제 논의가 지금 되고 있어서 그 내용을 뭐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일단 이거를 이제 DSI 이익 공유를 하려면은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 의정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요. 그리고 왜 DSI 이익 공유를 논의하게 됐냐 그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것도 배경 및 경과 CBD 상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현재 그 DSI 이익 공유 논의에서 쟁점들이 뭔가에 대해서 한 4개 정도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장 최근까지의 이제 결과물인 제15차 당사국 총회에서의 결정문이 이제 어떤 내용인가 요약해 드리고 근데 DSI 이익 공유를 논의하기 위해서 또 참고해야 될 상황 뭐 CBD 생물다양성 협약뿐만 아니라 다른
뭐 다른 국제협약, 아까 BBNJ도 나왔지만 BBNJ나 ITPGR-FA 이런 다른 국제협약에서도 DSI 관련 이익공유 논의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DSI랑 이제 떼어낼 수 없는 이제 INSDC라는 거, 그리고 데이터 관련칙 등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향후 앞으로 DSI 이익공유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생물다양성 협약 아마 다 아실 겁니다. 1992년에 리우에서 채택, 기후변화 협약과 같이 채택이 됐고 현재 196개국 당사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산하에 주권이 있는 국가 대부분이 이제 이제 당사국인데 뭐 미국은 당사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92년에 생물다양성 협약이 채택됨으로 해서 기존의 뭐 생물다양성, 뭐 자연 환경이 인류 공동의 재산이라는 인식에서 생물자원의 이제 주권을 인정하는 계기가 됐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생물다양성 협약의 그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생물다양성의 보전, 그 생물다양성 지속 가능한 이용, 세 번째가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생물자원의 주권이 인정됐는데 그 이익 공유라는 부분은 법적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러니까 92년 채택된 이후부터 이제 자원이 많은 자원 부국들은 이 유전자원의 그 이익 공유를 위해서 새로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정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그 2010년에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이 됐거든요. 지금 나고야 의정서는 현재 140개국이 이제 당사국으로 가입되어 있고요. 지금 계속 나고야 의정서 얘기했지만 이제 나고야 의정서는 ABS라고도 합니다. Access to Genetic Resource and Benefit Sharing, 이렇게 해서 ABS라고 해서 뭐 ABS나 나고야 의정서는 것이 같은 뜻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나고야 의정서가 뭐냐? 아까 뭐 지금 김수령 변호사님이나 저기 전용석 변호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기본적인 내용은 해외에 있는 생물 자원을 이용하려고 할 때 그런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아서 그거를 이용을 하고 상업화를 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이익이 났으면 그 이익을 원산지국에, 그 자원 제공국에 이제 이익 공유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기본 원칙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거의 절차는 아까 PIC, MAT가 많이 나왔지만, 그러니까 자원을 접근할 때 자원 제공기 승인을 받는 그 절차가 PIC라고 해서 Prior Informed Consent. 우리나라 유전자원법에서는 사전 통고 승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익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익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 계약서 개념이 계속 전윤석 교수님 계속 말씀하셨던 MAT, Mutually Agreed Terms에서 그 우리나라 유전자원법에서는 상호 합의 조건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자원 제공국이나 자원 이용국에 각 관련된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을 충실히 이행해야 된다. 의무 준수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컴플라이언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Access and Benefit Sharing and Compliance를 나고야 증서의 ABC 주요 세 개 조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유전자원은 실체가 있는 유전자원입니다. 우리가 식물이든 동물이든 미생물이든 또 뭐 식물의 일부분이든 뭐 식물 추출물이든 실체가 있는 그런 거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DSI란 무엇인가? 우리가 디지털 시퀀스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쉽게 이제 뭐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생물체에는 기본적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DNA라고 그러고 DNA 서열이라고 그러죠. 그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이용되느냐? 뭐 지금 모든 생명과학 분야에 다 이용되고 있죠. 뭐 학술 연구에서든지 아니면 산업적 응용에 이용되고 있고, 뭐 기술로는 뭐 유전자 가위라든지 아니면 합성 생물학 뭐 다 많이 이용되고 있고, 무슨 과학 수사라든가 뭐 아니면 뭐 DNA 검사 뭐 이런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이용 분야인 뭐 얘기하기보다도 지금 그러면 이 DSI 이익 공유 논의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연구자들이, 전 세계 수많은 연구자들이 이 NCBI 같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연구자들이 자기가 연구하는 거를 시퀀싱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하고 또 거기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를 다운받아서 내가 비교 분석하면서 연구를 하고, 전 세계에 있는 연구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데이터베이스는 점점 확장이 되고 또 점점 더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이제 개도국들이 주장하는 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실체가 있는 유전자원이라고 그랬는데 실체가 있는 유전자원은 우리가 PIC를 맺고 또 MAT를 맺는데 이 DSI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자유롭게 접근을 해서 다운을 받고 또 내 연구에 이용하고 그러는데 PIC랑 MAT가 없다. 그럼에도 유전자원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익 공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이제 개도국들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뭐 선진국들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뭐 이런 데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DSI 자체는 그냥 유전자원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제 개도국들이 워낙 그 따로 이익 공유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강해서 지금 이제 그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물 다양성 협약 내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면은 이 논의가 처음에 시작된 게 이제 제 13차 당사국 총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비라를 해서 컨퍼런스 오브 파티라고 생물 다양성 협약은 2년마다 총회가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데요. 제 13차에서 이제 그 각 당사국 총회에는 한 뭐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의제가 쫙 있어서 의제별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의제 중에 하나가 합성생물학이었어요. 근데 합성생물학 의제 중에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유전자원의 디지털 서열 정보 이용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와의 관련성 여부를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 회의에 요청을 한다. 이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합성생물학 다 아시겠지만 DNA 서열이나 그걸 이용을 하는 건 당연한데 이제 그거를 이용하더라도 이익 공유를 해야 된다는 이제 이런 문구가 있어서 이때 제 13차 당사국 총회에서 거의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성생물학 의제에 들어가 그 처음에는 이제 이 의제가 이제 시작이 되자마자 모든 당사국도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의제 논의가 안 될 정도로 여기에 너무 모든 당사국이 집중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12D 사무국에서는 합성생물학 의제가 아닌 이 의제를 따로 별도로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별도 분리를 해서 그게 CBD 의제랑 나고야 의정서 의제를 이제 동시에 이제 같이 진행하기로 하고 합성생물 의제는 이제 따로 논의가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DSI 이익 공유에 대한 문제가 이제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됐고요. 이 논의 경과는 뭐 아직 수많은 회의가 지금 열렸습니다. 뭐 그 당사국 회의라든가 뭐 특별 전문가 그룹 회의라든가 많은 회의가 열렸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2015년부터 거의 2023년 금년까지 계속 논의가 되고 거의 8년 정도 논의가 되고 있지만 합의된 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쟁점이 DSI란 용어, 우리가 디지털 시퀀스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러지만 그냥 그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가, 아니면 다른 용어로 사용해야 되는가, 또 정의는 무엇인가, 범위는 무엇인가, 이익 공유를 해야 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익 공유를 해야 되는가, 이익 공유 기준은 무엇인가, 이익 공유를 그리고 하려면은 누가 가지고 가고 누가 사용했는지 추적이 가능해야 되는데 추적성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거의 합의가 거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작년 이제 12월에 제 15차 당사국 총회가 열렸는데 이때 딱 두 가지가 합의가 됐어요. 원칙적으로 DSI에 대한 이익 공유는 한다. 두 번째, 이게 이제 이익 공유를 하되 양자 간의 대기는 그냥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렵다 보니까 이건 다자간 메커니즘으로 한다. 이제 그게 두 개가 합의가 됐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두 개만 합의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익 공유를 할 건가? 그걸 좀 더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개방형 작업반 그룹을 이제 설립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이 합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방형 워킹 그룹에서 이제 논의가 될 예정이고요. 그 부분은 제가 그 결정문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금까지 한 8년 동안 논의됐는데 한 논의 어떤 게 쟁점이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DSI 범위입니다. 이제 DSI 범위를 처음 얘기하자니까 중구난방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DSI는 그냥 뭐 DNA 서열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제 선진국들은 이 범위를 좁히려고 최대한 제한하려고 하지만 그 개도국들은 더 넓히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무국에서 뭐 용역을 줘서 일단 가이드를 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네틱 리소스 유전전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구분되느냐 하면 유전 생화학적 정보와 그냥 관련 일반적 전통 지식을 포함한 어떤 연관 정보로 이제 구분을 하고 그러면 지네틱 앤 바이오케미컬 인포메이션은 DNA, RNA 자체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걸 이제 그룹 1이라고 했고요. 이게 이제 트랜스레이션이 일어나서
프로테인까지 포함되거나 또 에피제네틱 모디피케이션 되면 그걸 이제 그룹 2라고 하고, 어떤 이제 대사 메타볼릭 페이스웨이를 거친 메타볼라이트랑 매크로몰까지 포함된다면 이제 그룹 3,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룹 1, 2, 3, 4였는데 그냥 4는 없애고 그냥 연관 정보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는 이렇게 됐는데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졌는데, 이게 선진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뭐 EU들은 최대한 DSI 범위를 좀 줄이려고 제한하려고 하다 보니까 DNA, RNA가 포함되는 그룹 1을 선호했고, 다른 이제 개도국, 그 자원 부국들은 최대한 범위를 좀 전통 지식까지 넓히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의가 안 된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용어도 이제 처음에 아까 합성생물학 의제에 논의할 때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디지털 시퀀스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근데 거기 결정문에도 플레이스 홀더라고 임시용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새로운 용어를 하자는 게 이제 특히 이제 선진국들의 이제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인포메이션이라는 용어는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뭐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이나 EU들은 데이터로 좀 한정을 하는 그런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룹, 아까 말했던 그룹 1, 2, 3, 4에 대해서 이제 사무국에서 이제 또 각 국가별 의견도 받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는 제한하기 위해서 뉴클레오타이드 시퀀스 데이터 (NSD) 또는 지네틱 시퀀스 데이터 이제 (GSD) 그렇게 요거를 이제 선호한다면서 의견서도 이제 만들어서 국가 의견서도 보냈고요. 이제 그렇지만 개도국들은 이 용어의 인포메이션을 빼는 거를 포기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용어 자체 쓰는 것도 계속 그냥 합의가 안 됐고요.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지난 이제 작년 12월에 있었던 15차 당사국 총회에서 DSI란 용어는 뭐 임시 용어지만 계속 사용한다까지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또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DSI란 용어를 계속 사용하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익공유를 할 건가. 이게 이익공유 이제 옵션을 논의가 됐는데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이 이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일단 6가지로 이제 나누어 보면은 옵션 1은 이제 스테이터스 코, 현상 유지를 그냥 한다는 거고,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제 옵션 1은 이익공유가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DSI를 지네틱 리소스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PIC와 MAT를 이제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그냥 GR이랑 DSI가 똑같은 건데 왜 그러면 DSI 이익공유를 따로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옵션 2 같은 경우에는 PIC는 필요가 없다. 근데 MAT는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국가별 MAT를 맺던 아니면은 이제 국제적인 공인된 뭐 표준 MAT를 맺던 이런 식으로 MAT를 하자는 게 이제 옵션 2고, 옵션 3도 한 4개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이거는 픽도 필요 없고 MAT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때 어떤 요금을 낸다던가, 아니면은 시퀀싱 머신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런 시퀀싱 머신은 이제 DSI를 이용하는 거니까 그런 머신을 만들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부담금을 내는 거, 그리고 뭐 자발적인 기부, 그리고 또 DSI를 이용한 제품, 이런 데서 이제 한다는 이제 그런 옵션 3가 있고요. 옵션 4는 사실은 뭐 개도국이나 선진국이나 다 뭐 반대하지를 않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건 캐퍼시티 빌딩이다 보니까 그냥 개도국 역량 강화 해준다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고, 옵션 4는 아예 이익공유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본이 계속 주장을 하다가 약간 지금 이제 분위기가 바뀐 상태고, 특이한 게 이제 옵션 6인데요. 이거는 처음부터 나온 건 아니고 아프리카 그룹에서 이제 좀 후반부에 주장을 한 건데, 뭐 DSI 자체도 아니고 생물 다양성을 이용한 소매 제품에 1%의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이 뭐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이거는 뭐 하게 되면은 각 국가별로 국내법을 바꿔야 되는, 어차피 이게 세금일 테니까요. 이제 그런 상당히 그런 것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EU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이제 합의는 되지 않은 상태지만, 우리나라나 뭐 다른 선진국들도 처음에는 DSI 이익공유가 안 된다고 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익공유는 하되 뭐
PEEC도 필요 없고 MAT도 필요 없는 그 옵션 3 정도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2206 이제 크라이테리아 기준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당사국들끼리 이제 논의됐다기보다는 이제 하도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무국에서 이렇게 한 네 가지 큰 카테고리의 한 19개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효과성, 또 뭐 효율성, 실행 가능성, 뭐 거버넌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런 걸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크게 논의가 되지 않았지만 아까 좀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그 202 옵션과 이 기준이랑 뭐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비교를 하는 이런 분석은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지금까지 DSI 2206의 결정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CBD에서 DSI에 대해서 개도국이랑 선진국이랑 의견이 다르다. 이런 부분은 이제 인정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INSDC 이게 이제 뭐 미국에 있는 NCBI나 유럽의 ENA 그리고 일본 이렇게 세 개가 서로 뭐 데이터를 싱크를 하면서 하거든요. 많은 연구자들은 NCBI를 이용 안 하는 연구자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생명과학을 하면 그런 NSDC에서 2021년 8월 이전에는 원산지를 기입을 안 해도 데이터가 등록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1년 8월부터는 반드시 시퀀스를 등록을 할 때 원산지 출처를 기입을 해야지 등록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DSI 220에 맞춰서 이런 INSD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페어 원칙, 케어 원칙, 그리고 이제 뭐 OECD의 이제 데이터 공고안, 유네스코의 이제 오픈 사이언스 공고안을 인정한다.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계속 지금까지 논의가 안 됐던 뭐 개념, 범위, 용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거를 규정을 해야 된다는 걸 또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논의에서 다시 뭐 컨셉이라든가 뭐 스코프라든가 이런 부분을 논의가 할지 안 할지는 아마 어떤 식으로든 다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사무국에서는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약간 좀 딜레이 시키려 하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지 논의가 안 되더라도 이제 다른 방향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DSI라는 용어는 계속 사용을 하고 그리고 DSI 이용에 대한 이익이 공평하게 공유되어야 함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했듯이 아까 220이 다자체계 설립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위한 이제 개방형 작업반 그룹을 설립한다는 게 작년까지 그러니까 12월에 있었던 DSI 220의 이제 결과물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논의될 건가를 이제 얘기를 이제 마지막에 할 거고요. 그 전에 그럼 이 DSI 2206랑 지금 관련이 있는 참고 사항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국제 협약에서도 이제 DSI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까 최규석 사무관님 발표 때도 BBNJ라고 잠깐 나왔는데 이제 BBNJ가 공해 생물 다양성 협약 또는 이제 국가 관할권 이원 지역 해양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이용 협정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2015년에 이제 국제적인 논의가 처음 시작이 됐고요. 올해 6월달에 공식 채택이 됐습니다. 여기에 좀 다양한 내용이 있겠지만 이 내용에 해양 유전 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이제 합의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CBD에서는 DSI라는 용어가 플레이스홀더로 임시용으로 사용이 됐는데 이 BBNJ에서는 DSI가 이제 공식 용어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간에 사실 이 BBNJ나 뭐 다른 협약들도 여기서 이제 체결이 되면 약간 좀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BBNJ에서는 이제 공식으로 DSI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CBD에서도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DSI라는 용어를 공식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논의되는 데가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 자원에 관한 국제조약이라고 이제 ITPGR FA라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플랜 지네틱 리소스에 대해서 이익 공유 대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ITPGRF에서는 64개 작물에 대한 이익 공유가 되고 있는데 이 식물 64개 작물을 식물 전체 작물을 확대하는 것과 DSI 이익 공유가 좀 연계돼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용어는 지네틱 시퀀스 데이터, 그러니까 GSD랑 DSI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도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PIP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코로나 같은 그 팬데믹 일어났을 때 그 뭐 어떤 대응 준비 이런 관련된 건데 PIP 프레임워크가 있었고 그거를 대체하는 지금 CA 플러스라고 해서 전염병 예방 대응을 위한 뭐 국제 협약, 이것도 국제 협약으로 이제 뭐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DSI 이익 공유가 같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네, 이 WHO CA 플러스 논의에서는 용어는 지네틱 시퀀스 데이터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논의가 서로 각 국제협약별로 서로 영향을 뭐가 하나가 결정문이 나오면 서로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이제 그런 관계에 있고요. 이제 요거를 봤을 때 제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범위를 그려봤는데 이거는 뭐 제가 그린 거는 아니고 뭐 다른 그 독일 어떤 온라인 워크숍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참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그 DSI DB를 보면 상당히 크고요. 이만큼 크고 그다음에 이제 생물 다양성 협약과 나고야 정선관에 포함되지만 다른 국제 협약 ITPGRFA나 WHO, BBNJ는 이제 바깥에 있는데 이 범위를 보면은 사실은 CBD에서 DSI 이익 공유를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제 뭐 서로 당사국들 여러 국가들 간 이해 관계가 좀 물려 있어서 일부는 좀 정치적으로 해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게 이제 INSDC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뉴클레오타이드 시퀀스 데이터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진뱅크 NCBI나 유럽의 이제 ENA 그리고 일본의 DDBJ 이제 이게 서로 매일 이 데이터가 싱크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싱크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여기서 한 번씩은 다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뭐 다운 받거나 뭐 내가 연구하고 있는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는 이런 작업을 할 텐데요. 이거에 이게 언제지? 2002년 사이언스지에 나오는 이제 INSDC 이제 정책입니다. 정책에 보면은 무료 및 무제한 접근 정책을 유지하고 또 대중에게 완전히 공개하고 한 5개 정도인데 이런 기본 정책이 있는데 DSI 이익 공유가 논의되고 어떤 식으로 해결된다고 해서 과연 이 INSDC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가? 이런 INSDC 정책은 바뀌지 않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한번 고민해야 되고 이건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관리 원칙인데 케어 원칙이랑 뭐 OECD 그리고 유네스코의 이제 오픈 사이언스 그런 권고안 등인데 이게 페어 원칙이라는 게 이게 보통 이제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거는 대부분 이런 이 원칙을 준수를 한다고 하는데 뭐 검색 가능하고 접근 가능하고 상호 운용을 해야 되고 재사용 그리고 이제 케어 원칙까지 이런 거를 다 지키면서 이익 공유를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약간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익 공유도 해야 되고 이런 문책을 다 지켜야 되고 데이터는 공개를 해야 되고 뭐 INSDC는 무료로 해야 되는데 거기 돈을 받을 수 없는 문제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가? 근데 아까 말했듯이 작년 결정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합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이익 공유를 하고 그 멀티레터럴 다자 시스템으로 한다. 두 가지 원칙인데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에 지금 내년 11월 달에 그러니까 금년 11월 다음 달에 제1차 DSA 작업반 회의가 열리고요. 그리고 내년 8월 달에 2차 DSI 작업반 회의가 열리고 내년 11월 달에 이제 제16차 CBD 당사국 총회에서 어떤 식으로 이익 공유를 할 건가 이제 결론이 낼 예정인데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다음 달에 제1차 이제 그 DSI 작업반 회의가 열리는데 그 내용 어떤 게 논의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작년 결정문에도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무국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익 공유가 합의가 되는 거를 바라기 때문에 이제 크게 펀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펀드를 어떻게 기여해서 이제 펀드를 모을 것인가, 두 번째 그 펀드를 기금을 만들었으면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할 것인가, 그리고 비금전적 이익 공유는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이 전체 거버넌스, 그리고 이제 다른 접근법과 시스템과의 관계.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A가 이제 기금 출연, 뭐 사용자들이 주로 뭐 사용자들 DSI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어떤 식으로인지 이제 돈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급하는가, 기금을 이제 어떻게 나눠줄 건가, 그리고 이 비금전적 이익 공유가 이제 뭐 캐퍼시티 빌딩이나 이제 기술 이전 부분 어떻게 할 건가, 이 전체적인 게 이제 이 거버넌스를 이루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들 뭐 그 국제적으로 이제 다른 여러 기금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것과 이제 비교를 하는 이런 이제 그림으로 해서 이렇게 모식도가 해서 요 내용으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논의가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부터 좀 주목해야 될 게, 그러면 그 기금 출연, 이제 기금을 모은다고 할 때 이익 공유 시작점, 트리거링 포인트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뭐 DB에 접근할 때 돈을 내는가, 아니면은 DSR 이용해서 제품을 완성해서 제품화 됐을 때 이제 이익 공유 시점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이 여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금에 대한 이제 기여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거를 뭐 그 DB에 이제 접근할 때 낼 건가,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할 건가에 대한 게 이제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기금 지급도 뭐 이제 여기 나온 거는 지리적 출처 정보를 기준으로 이제 이익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줄 건가? 근데 여러 나라에 걸쳐져 있으면 이게 어떻게 줄 건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분배를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고 논의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도 마찬가지로 아까 INSDC 원칙이라든가 뭐 페어 원칙, 케어 원칙 뭐 이런 부분을 다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익 공유 해결책을 찾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다음 달에 있을 제네바 회의에서 이런 기준을 갖고 논의가 되고, 이런 기준에서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히면은 좀 다시 한번 이제 그 기업들한테도 좀 알려주고 관련자들을 알려주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 DSI 이익 공유 때문에 뭐 DSI 연구 모임이라고 해서 연구자들이나 아니면 또 기업 관계자분들 모아서 한 2달에 한 번씩 회의를 진행하고 의견도 듣고 했는데, 아직 뭐 이 DSI 이익 공유에 대해서 많이 뭐 익숙하지 않으셔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뭐 설명을 해주면은 말이 안 된다고도 했다가, 처음에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가 이제 한 여러 번 하다 보면 그래, 이익 공유는 그래 하되 연구하는데 부담을 주지 않고 않는 수준에서 뭐 가능하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 DSI라고 그러지만 내가 시퀀스를 연구하고 그 기능을 규명하고 그 가치를 높인 거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주느냐. 그것도 분명히 이제 여기서 얘기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많이 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이 다음 달에 DSI 이제 그 작업반 회의에 가면은 아마 뭐 의견도 뭐 다른 나라의 의견도 듣겠지만 이제 우리 국가의 의견도 이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서 정해서 한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